전쟁,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반복적인 집단 폭력의 형식이다. 이번 편에서는 전쟁을 둘러싼 어록과 격언, 고사와 일화를 통해 전쟁의 본질, 그 정치적 도구와 인간의 본성과의 관계를 다각도로 살펴본다. 전쟁과 함께 자주 거론되는 말들이 있다. 선전포고, 전후, 군량, 열강, 문명의 파괴, 평화. 이 단어들은 각각 전쟁의 시작, 전장의 인간관계, 전쟁의 물질적 기반, 전쟁의 구조적 원인, 전쟁의 결과, 그리고 전쟁의 대립 개념을 가리킨다. 영국에는 이런 격언이 있다. 전쟁은 지옥의 귀신이다. 직역하면 전쟁이 지옥에서 온 존재라는 뜻이다. 전쟁을 초자연적 악의 현현으로 규정한 것으로 전쟁에 어떤 합리적 판단이나 인간적 의지도 개입할 여지가 없음을 암시한다. 인간이 만들어낸 일이지만 일단 시작되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다는 민중의 경험적 판단이 이 짧은 격언에 담겨 있다. 플라톤은 법률에서 이렇게 말했다. 전쟁과 극비는 국제의 전복을 강제하고 법률을 개변한다. 전쟁이 단순한 군사 충돌이 아니라 국가 질서와 법체계 자체를 뒤흔드는 힘이라는 관찰이다. 극빈과 나란히 놓은 것이 중요하다. 플라톤은 전쟁을 경제적 궁핍과 동일한 칭의의 구조적 파괴력으로 본 것이다. 토머스 홉즈는 전쟁의 본성을 이렇게 정의했다. 곧은 날씨의 본성이 한두 번 내리는 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며칠을 잇따라 비가 오려는 경향에 있는 것처럼 전쟁의 본성도 실제의 싸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적 현상에 대한 보증이 없는 기간 동안 줄곧 거기에 기울어지는 공공연한 경향에 있는 것이다. 그 밖의 기간은 모두 평화인 것이다. 홉즈의 이 규정은 전쟁을 사건이 아닌 상태로 본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총성이 없어도 전쟁은 존재한다. 안전에 대한 보증이 없는 긴장 상태 자체가 전쟁의 본체라는 것이다. 이 정의는 냉전 시대의 구조를 설명하는 데에도 유효하게 적용된다. 전쟁을 동물의 행위로 규정한 시각도 있다. 그런데 어떤 동물이고 인간처럼 전쟁을 하는 것은 없다. 이 문장은 하나의 역설을 담고 있다. 전쟁은 동물에게나 어울리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동시에 인간이 어떤 동물보다도 더 조직적으로 전쟁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이성을 가진 존재가 가장 비이성적인 행위에 가장 탁월하다는 아이러니다. 그라이트는 이 주제를 더 짧게 압축했다. 일체의 인류 최악의 총칼이 전쟁이다. 인류가 만들어낸 모든 도구 가운데 전쟁이 가장 극단적인 파괴 수단임을 단언한다. 수식 없이 직선적으로 내린 판정이다. 니체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전쟁을 논했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좋은 싸움은 전쟁까지라도 신성하게 한다고 너희들은 말하지? 나는 말해둔다. 좋은 전쟁은 온갖 사유를 신성하게 해준다고. 전쟁과 용기는 이웃의 사랑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해왔다. 조난자들을 구한 것은 너희들의 동정심이 아니라 너희들의 용감성이었다. 니체는 여기서 전쟁을 도덕적으로 미화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동기로서 용기가 동정보다 더 실질적인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같은 니체가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에서 전쟁의 다른 면을 이렇게 기술했다. 인간이 전쟁하는 것을 잊어버렸을 경우 그래도 아직 인간에게 많은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공연한 망상이요 축복할 만한 일이다. 저 야영에 거친 에네르기, 그 깊이 맺힌 비인간적 증오, 그 공명정대한 살인의 냉혈, 적을 섬멸하려고 하는 저 공동의 조직적 격정, 대선회, 자기의 목숨, 전우의 목숨에 대한 그 자랑스러운 무관심, 그 무거운 지진에라도 비길 만한 혼의 진동, 이와 같은 것을 굳세게 줄 수 있는 수단을 우리들은 지금 전혀 모르고 있다. 이 인용에서 니체는 전쟁이 인간에게 공여하는 극한의 에너지와 혼의 진동을 서술한다. 이것은 전쟁 예천이 아니라 전쟁 외의 그러한 강도를 인간에게 제공하는 대안이 아직 없다는 냉정한 진단에 가깝다. 독일 속담은 이 맥락에서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다. 부정한 평화일지라도 옳은 전쟁보다는 낫다. 직역하면 정의롭지 못한 상태의 평화라 해도 올바른 명분을 내건 전쟁보다 낫다는 것이다.
전쟁의 명분이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평화라는 상태 자체가 더 큰 가치를 지닌다는 실용적 판단이 이 속담의 핵심이다. 해밍웨이는 와야 할 전쟁의 경고에서 근대 전쟁의 실상을 이렇게 기술했다. 옛적엔 모국을 위해서 죽는 것은 마음 편하고 그럴듯한 것이라고 이어졌으나 근대 전쟁에서는 전사가 마음 편하고 그럴듯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은 개처럼 죽을 것이다.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온 전쟁의 영웅적 서사가 근대 총력전 앞에서 완전히 붕괴했음을 선언한 문장이다. 해밍웨이는 자신의 전쟁 경험을 바탕으로 전사의 죽음에서 어떠한 의례적 존엄도 남아있지 않음을 직접적으로 증언했다. 프레베르는 시 바르바라에서 이렇게 썼다. 오 바르바라, 전쟁은 정말 더러운 것. 이 피비린내 나는 포화의 빗발 아래 지금 너는 어떻게 됐니? 해밍웨이가 전장의 병사 시각에서 전쟁을 기술했다면 프레베르는 전쟁이 남기는 인간적 상실을 시의 형식으로 부착했다. 더러운 것이라는 표현은 도덕적 판단과 물리적 묘사를 동시에 담는다. 하디의 시 그가 죽인 사람에서도 같은 시각이 나타난다. 참 그래 이상야르또 해. 전쟁은 당신이 어떤 술집이 있는 곳에서 만났더라면 한 잔 내거나 혹은 10원을 도와줄 사람을, 전쟁 이전이라면 서로 술 한 잔을 나눌 수 있었을 사람을 전장에서 쏘아 죽여야 하는 구조. 하디는 전쟁의 부조리를 이처럼 일상적인 대비로 드러낸다. 벨러는 시저문 듯한에서 전장의 사후 풍경을 이렇게 그렸다. 여름 내 품고 다닌 그 슬픔 멸망, 그리고 거친 천조작 수류탄, 삽도 철모, 흠이 파진 칼, 말없는 등의 피를 찾는 슬퍼하는 살찐 까마귀 7, 발간 소나무가지에서 떨어지는 꽃. 전쟁이 남긴 폐허 위에 자연이 다시 얹히는 이미지는 전쟁의 시간적 잔혹성을 조용히 기록한다. 보들레르는 평화의 파이프에서 이렇게 썼다. 갑자기 모두들 저들의 무기를 땅에 내팽치고 저들의 잔인하고 오신해하는 이마 위에 빛나고 있던 전쟁의 빛을 시냇물에 싣는다. 전쟁이 끝나는 순간의 이미지다. 이마에 빛나던 전쟁의 빛을 시냇물에 싣는다는 표현은 전쟁이 전사에게 부여했던 모든 상징적 가치가 종전과 함께 해소됨을 가리킨다. 무어는 전쟁의 결산을 이렇게 정리했다. 많은 싸움이 지나 쌍방이 모두 피곤하여 이윽고 평화가 왔다. 현대 국민은 무엇 얻었는가? 세금, 과부, 의족, 그리고 빚. 전쟁의 정치적 목표가 달성되었는지와 무관하게 그것이 남기는 것은 재정적 부담, 개인의 상실, 신체의 훼손, 그리고 채무라는 것이다. 이 열거는 전쟁의 결과를 국가 단위가 아닌 개인과 가정의 단위에서 회귀한 것이다. 라로슈프코는 도덕적 반성에서 이렇게 썼다. 인간은 자기의 명예를 잃지 않을 정도로 전쟁의 목적이 관철되기까지 주목 위험에 몸을 맡기고 있을 만한 자는 거의 없다. 이 문장은 전쟁에서의 명예와 실제 행동 사이의 간극을 지적한다. 명예를 지킬 수 있는 선까지만 위험을 감수하려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다. 라로슈프코는 전쟁의 도덕적 서사가 대부분 허구임을 냉정하게 관찰한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다. 열강을 소유한 나라들이 있는 한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전쟁의 원인을 개인의 도덕성이나 민족성에서 찾지 않고 구조적 조건, 즉 열강체제라는 국제 권력 배분의 불균형에서 찾는다. 이 진단이 옳다면 전쟁의 해결은 도덕 교육이 아니라 국제 권력 구조의 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와 연결되는 비어스의 정의가 있다. 비어스는 악마의 사전에서 이렇게 썼다. 전쟁 평화의 기술이 내놓는 부산물. 국제 친선의 시기에 정치 정세가 최대의 위험에 직면한다. 비어스 특유의 역설적 어법이 담긴 정의다. 평화 외교가 오히려 더 위험한 긴장을 내포한다는 주장으로 내면적 친선 뒤에 숨은 국제 정치의 이면을 꼬집는다. 샤프너는 수필집에서 전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자들을 이렇게 규정했다. 전쟁을 도구로서 기획하는 정치가들은
자기의 무능을 자인하고 당파의 투쟁의 계산자로서 전쟁을 이용하는 정당 정치가들은 죄인이다. 전쟁이 정치적 무능의 은폐 수단 또는 당파적 이익의 도구로 전용될 때 그것은 단순한 실책이 아니라 범죄라는 단언이다. 기본은 로마 제국세 망사에서 이렇게 썼다. 인류가 인류의 은혜자들보다도 파괴자들에게 대해서 변치 않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 한 전쟁은 결국 야심의 가장 큰 추구가 될 것이다. 전쟁이 반복되는 구조적 이유를 인간의 숭배 대상에서 찾는다. 정복자와 파괴자를 영웅으로 기억하는 문화가 지속되는 한 전쟁은 야망 있는 자들에게 가장 확실한 역사적 경로로 남는다는 것이다. 헤세는 이 인식을 더 확장했다. 인간의 운명이 시작된 이래 전쟁은 언제나 있었다. 전쟁이 이 세상에서 근절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평화가 순간적으로 계속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착각에 지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피에테적인 정신에 철저하지 않는 한 전쟁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전쟁의 영속성을 인간 정신의 구조적 문제로 귀결시키는 시각이다. 경건한 정신, 즉 타자를 향한 근본적 존중이 없는 한 전쟁은 인류의 기본 조건으로 남는다는 것이다. 호급에는 다른 각도에서 경고했다. 전쟁은 도덕적인 유희는 아니다. 우리들은 천연두, 말라리아, 황열병을 근절시켰다. 그러한 것을 근절시키고 있는 정도의 민첩함, 장인함을 가지고 전쟁을 뿌리 뽑지 않으면 전쟁은 우리들의 문명의 전 조직을 파괴할 것이다. 전쟁을 공중보건의 문제와 같은 범주에 놓는다. 의학이 전염병을 퇴치한 것처럼 전쟁도 조직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근절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동시에 그것을 하지 않으면 문명 자체가 붕괴한다는 경고를 담는다. 케네디는 두 가지 방향에서 전쟁을 논했다. 전쟁은 이미 합리적인 수단이라고 호소할 만한 것을 갖지 못한다. 무조건의 승리를 가져올 수는 없다. 그것은 이미 분쟁의 해결에 도움이 될 수는 없다. 여기서 케네디는 전쟁을 외교적 수단으로서 평가한다. 핵무기 시대에 접어든 이후 전쟁은 더 이상 분쟁을 해결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인식이다. 그는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우리는 전쟁의 무기가 우리를 파멸시키기 전에 이 무기들을 폐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무기 개발이 인간의 통제를 이미 넘어섰다는 인식이 전제된 발언이다. 할리는 전쟁 거부를 도덕의 최고 형태로 규정했다. 인간이 수행할 수 있는 가장 큰 도덕은 전쟁을 거부하는 용기이다. 전통적으로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용기로 규정되어 왔던 윤리적 서사를 뒤집는다. 전쟁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가 더 높은 도덕적 용기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플루타르크는 영웅전에서 전략적 시각을 제시했다. 어디서 전쟁을 할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전쟁에 이길까 생각하라. 전쟁이란 이기면 자연히 멀리 물러가며 지면 문전에 찾아오는 것이다. 전쟁의 위치보다 전쟁의 결과가 결정적임을 강조한다. 승패가 전장의 위치를 결정한다는 실용적 군사 철학이다. 생텍쥐페리는 인간의 대지에서 이렇게 썼다. 광야가 된 세상에서 우리는 목이 마르게 동료들을 찾았다. 전우들과 같이 나누는 빵맛으로 위하여 우리는 전쟁의 가치를 인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전쟁이 있어야만 같은 목적을 향하여 달릴 적에 옆에 있는 어제의 온기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쟁은 우리를 속인다. 증오는 달콤질의 흥분에 아무것도 보태주지 못하는 것이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서로 미워한단 말인가? 우리는 같은 지구를 타고 같은 배의 선원으로 연대 책임이 있는 자들이다. 생텍쥐페리는 전우애라는 전쟁의 긍정적 산물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전쟁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다는 논리를 거부한다. 전쟁은 연대의 감각을 제공하는 척 인간을 기만한다는 것이다. 와이너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범죄와 범죄를 구별하고 피와 피를 구별하는 것처럼 우리는 전쟁과 전쟁을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즐기지 않는 미이라가 아니다. 현재도 아닐 뿐 아니라 앞으로도 미이라가 되고 싶지는 않은 것이다. 모든 전쟁을 동일하게 보는 추상적 반전론을 비판한다. 전쟁에도 종류가 있으며 이를 구별하지 않는 것은 역사적
판단 능력의 포기라는 주장이다. 루이스는 이렇게 썼다. 전쟁은 무서움이 단치 격렬하여 개인의 가치는 예술을 위한 예술보다도 한층 더 실속 없고 무익한 것으로 생각되는 정도이지만 그래도 나는 다른 무수한 사람들과 한 가지로 아직도 전쟁에 집착하고 있다. 그것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그 무엇에 무슨 수를 쓰더라도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전쟁의 무의미함을 알면서도 그 속에서 지켜야 할 무언가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조건을 고백하는 진술이다. 루이 카이서는 천공무안에서 이렇게 썼다. 전쟁은 구라파에 난 부스럼 자국, 유럽 근현대사를 관통한 전쟁들을 인체의 상처에 비유한다. 흉터가 아니라 부스럼 자국이라는 표현은 전쟁이 아물지 않은 상처임을 시사한다. 이제 고사와 일화로 넘어간다. 그리스 신화에는 아니오스 왕 이야기가 전한다. 델로스 섬의 왕 아니오스는 트로이 전쟁 당시 그리스군의 전 장병과 배 1168척에 대한 10년간의 군량 보급을 담당한 인물로 유명하다. 아니오스 왕에게는 세 딸이 있었다. 엘라이스가 만지면 기름이, 스페르모가 만지면 곡식이, 오이노가 만지면 포도주가 되었다. 이것은 아니오스가 디오니소스 신을 섬긴 대가로 얻은 능력이었다. 이 이야기는 전쟁의 물질적 기반, 즉 군량 보급의 문제를 신화의 언어로 다룬다. 10년에 걸친 전쟁을 가능하게 한 것이 영웅의 무훈이 아니라 식량 공급 능력이었다는 사실을 신화는 은근히 전한다. 프리드리히 대왕의 일화도 전해진다. 대왕은 비오듯 날아드는 탄환 속에서도 몸을 함부로 했고 그래도 상처를 입지 않았다. 어느 때 그를 경고하는 부하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나에게 해당하는 탄환은 위에서 내려온다. 죽음을 운명론적으로 수용하는 이 발언은 군주이자 장군으로서의 태도를 보여준다. 두려움을 표출하지 않음으로써 전장에서의 권위를 유지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역사상 가장 짧은 전쟁으로 기록된 사례가 있다. 리프리의 기록에 따르면 1896년 8월 영국 함대가 잔지바르 항구밖에 정박하고 있었다. 승무원들은 크리켓 토너먼트를 앞두고 서로 내기를 걸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그 순간 기암에서 수기 신호가 왔다. 잔지바르의 주장이 영국의 선전포고를 내렸다는 내용이었다. 6척의 영국 전투함이 즉각 궁전을 향해 함포를 사격했다. 37분 23초 만에 궁전은 폐허가 되었고 500명의 잔지바르군은 죽거나 중상을 입었다. 주장은 독일 영사관으로 도주하여 보호를 구했고 전쟁은 끝났다. 기다리던 크리켓 경기를 방해했을 뿐인 이 교전은 역사상 가장 짧은 전쟁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이 사례는 전쟁이 얼마나 비대칭적으로 시작되고 끝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극단적 예다. 전쟁은 사건이 아니라 상태다. 홉주의 정의처럼 전쟁은 총성보다 그 가능성이 지속되는 기간 전체를 가리킨다. 고대의 신화가 군량 보급의 문제를 신의 기적으로 처리했듯 전쟁은 언제나 그 실상을 다른 언어로 치환해왔다. 무어에 열걷는 그 치환을 걷어낸다. 전쟁 이후 국민이 얻은 것은 세금, 과부, 의족, 그리고 빚이다. 전쟁을 지옥의 귀신으로 통제를 벗어난 힘으로 본 민중의 통찰은 성경의 진단과 멀지 않다. 야고보는 그 뿌리를 인간의 내면에서 찾았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서 4장 1절의 말이다. 홉즈가 전쟁을 사건이 아닌 상태로 규정했듯 성경도 전쟁을 인간의 마음에 상존하는 정욕의 외적 표출로 본다. 토마스 모어가 지적한 역설, 곧 이성을 가진 인간이 가장 비이성적인 행위에 가장 탁월하다는 아이러니는 죄의 본성에 대한 성경적 이해와 겹친다. 니체가 전쟁 외에는 그런 혼의 진동을 줄 대안이 없다고 진단한 지점에서 성경은 다른 강도를 제시한다.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한다는 이사야 2장 4절의 노래처럼 세금과 과부와 의족과 빚만 남기는 전쟁의 끝에서 궁극의 답은 무기를 농기구로 바꾸는 그 나라의 도래에 있다.